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제 심화 이론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것이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 일단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2022학년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 이제 23년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신논 이제 1, 2, 3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개정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롭게 이제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신논 3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신논 3 이제 수교 이론 해가지고 이제 신논 3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첫째 주에는 다루게 될 거고요.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신논 3에 이제 원래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1단원은 이제 문제 해결 교육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임용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반에서 소화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2단원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물론 겹치는 부분이 살짝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조금 더 심화된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신논 3에 대한 이론이 한 1.5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있는데, 이제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조금 이제 제자분들이 조금 간략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쓴 게 이제 신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신논보다는 조금 심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다루게 될 거고, 신논 3가 끝나면 그걸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를 또 쓰셨는데, 역시 그것도 제자분들께서 이제 수교재로 이제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쓰신 게 이제 수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가 상중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신논 3하고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하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예요. 근데 이제 이 5권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다 소화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분량도 많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쭉 다 봤는데 5권 책을 다 봤는데 한 80%는 임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삭제하고 임용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부분만 이제 골라가지고 5주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주간 진행되는 건 5권의 책을 요약, 정리, 임용에 있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발췌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 작년에도 제가 심화 이론을 했는데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은 또 과감하게 더 삭제를 했어요. 원래 작년에는 6주간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이제 한 5주 정도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논 3에 대한 내용을 오늘 프린트 이제 신논 3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요. 이거를 이제 1주차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없고 이제 30분간 9시 반부터 10시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 내용은 다 강의 계획서에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에도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 신논 3 수교 이론 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학적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교수학적 상황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르소의 이론 하면은 이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이제 있죠. 물론 이제 그거를 맨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부르소가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에 대해서 이제 쭉 어떤 이론을 또 정립하고 얘기하신 분이고, 이게 이제 임용 시험에 또 출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르소가 이제 말한 이론이 이제 또 교수학적 상황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논 1을 공부하다 보면 교수학적 변환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교수학적 현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교수학적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쉐발라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누가 얘기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용에서는 누가 얘기했는지 꼭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학적 변환론에 대해서는 쉐발라드가 언급을 했고, 교수학적 현상학은 프로이덴탈이 언급을 했고, 교수학적 상황론은 부르소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기입형으로 나올 때 헷갈리는 게 세 가지: 교수학적 현상학, 교수학적 상황론, 교수학적 변환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각각 대표적인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브루소의 교수학적 상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학적 상황론, 그러니까 교수학적 변환론과 같이 이론이라고 하면 되게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론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 구체적으로 교수학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건데, 일단 교수학적 상황론은 이래요. 자, 수학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지식이 가르칠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 가공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한 게 이제 뭐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인데, 그걸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식이 가르칠 형태로 가공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습이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식, 특별히 교수학적 변환론에서는 지식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한 교수학습 상황 그 전반적인 걸 얘기해요. 어쨌든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기억을 해둡시다.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니까 그 형광펜으로 또 하도록 하죠. 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수학적 상황론을 쓰면 돼요.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교수학적 상황론이 집합적으로 하면 이제 가장 큰 집합입니다. 그 안에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이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수학적 상황론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교수학적 상황론은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 역시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교수학적 상황,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위해 계획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는 교사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학생은, 자, 교사는 전달하고 학생은 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상황이다.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학적 상황론이라는 전반적인 카테고리 안에 교수학적 상황이라는 건 결국 교사와 학생이 각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교수학적 의도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수학 문제사항을 통해 학생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교수학적 상황, 일단 비교수학적 상황은 문제를 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기입형 소재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비교수학적 상황 볼게요. 자, 여기는 교사의 중재 없이도가 들어갑니다. 교사의 중재 없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4단계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릿속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1단계.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가 1단계는 모방, 순종이나 모방의 단계였어요. 순종이나 모방. 그래서 순종, 모방의 단계였어요. 그래서 교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그래도 학생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때 교사의 개입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를 우리는 신론에서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달 영역.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3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설명이 오면 교사에 더 이상 개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나요.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나는데, 벗어나요. 자, 이게 요 벗어난다라는 개념이 교사의 중재 없이도라는 개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엄밀하게 하자면 3단계는 확실히 여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한 2단계 후반부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중재 없이, 그러니까 2단계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점점점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 말이 딱 해당하려면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 이제 2018학년도 기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이제 세제곱 전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도움 없이 뭐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딱 언급이 되어야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8학년도 기출 내용을 보면은 필요하면은 뭐 지금 제가 오늘 말한 건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기출에 이런 게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처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를 학생이 혼자 못하니까 교사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누도록 해서 이제 각각 전개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도를 해줘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하는 걸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기출에서. 이게 바로 비교수학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다가 이제는 교사가 단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비교수학적 상황이 나오는 상황은 문제 해결의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제 학교 상황에서도 예제 문제를 풀 때는 교사가 거의 뭐 답도 다 나오고 이제 다 따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유제 문제 같은 걸 풀 때는 좀 적은 도움을 주거나 그래요. 근데 나중에 유제 문제를 넘어서 좀 약간 소단원 문제를 풀 때는 너네들 혼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손을 떠나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즉 뭐냐, 스스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배웠던 수학적 지식이 있겠죠. 이거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교사의 중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기억 이렇게 보통 문제 나오잖아요. 기억해가지고 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뭐 비교수학적 상황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내용을 딱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지식, 교사의 중재 없이, 이게 중요하죠. 교사의 중재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문제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교사의 중재 없이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상황 설명이 2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는 교수학적 의도가 담겨는 있지만, 그쵸, 의도가 있죠. 교사는 의도가 뭐예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 세제곱에 대한 문제를 푸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잘 풀어야, 학생들이 잘 풀어야 된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긴 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풀었으면 좋겠네라고 교사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할 뿐이고 학생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잘 푸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사는 거기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사항을 딱 봤을 때 교사의 중재가 드러나지 않고 학생이 혼자 어떤 문제를 다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면 학생이 이제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언급을 분명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치키의 관점에서 따르면 2단계 극후반부에서부터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단서는 교사의 중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면 돼요. 자, 이때 또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자, 부르소는 그럼 진정한 지식의 획득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교수학적 상황론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적 안내 없이, 자, 진정한 지식의 획득은 결국 이거예요. 교사의 교수학적 안내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제 교사의 중재 없이 알아서 배운 지식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으면 진정한 지식의 획득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이거를 딱 간략하게 설명하면 비교수학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수학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는 협업이 강조되는 교수학적 상황을 처음에 거칩니다. 처음에 협업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교수학적 상황은 근접 발달 영역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 지식이 획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교수학적 상황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국 학습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책임, 처음에는 교사가 잘 가르쳐야 되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학생이 자신이 배운 지식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를 양도라고, 책임의 양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임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책임이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으로 양도되고 나면 학생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게 바로 비교수학적 상황이죠. 이게 이제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 교수학적 상황론에서는 이런 학습의 책임을 계속 학생들에게 양도를 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엔 교수학적 상황에서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런 어떤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 수학 교육학자들은 더 있습니다. 자, 폴리아도 뭐 사실 신론원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훌륭한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여 독자적인 탐구 과정. 자, 독자적인 탐구 과정이 꼭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발견하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폴리아하고 스캠프 같은 사람이 인증했으니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캠프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수학 교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학생들이 교사에게 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비고치키도 근접 발달 영역을 보면 결국에는 다시금 실질적 발달 수준으로 가야 학습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생들에게 양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종합하면 수학교사의 역할은, 사실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교수학적 의도에 따라, 그 교수학적 의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것부터 스타트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진 않아야 되고, 결국 학생들이 가능한 한 빨리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수학적 계약. 신론에서는 신론원에서는 토파즈 효과를 약간 얘기하기 위한 조금 보조도구로 교수학적 계약이 살짝 나온 적이 있고, 임용시험에 2014학년도에 기입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얘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신론원에서는 설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입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교수학적 계약, 아마 기입형으로 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서술형이라든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또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학적 계약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교사와 학생이 있어요. 각자 있습니다. 각자 수업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 서로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잘 소화하고 이해하도록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학생들은 그것을 그냥 뭐 도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고 습득하려고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교수학적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지금 교사와 학생의 의무와 책임이니까 교수학적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에 존재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들이 교수학적 계약이다. 즉, 수학 수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어떤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교사는 여기까지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막 학생들에게 억지로 막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의 합리적인 교수 행동, 학생들 또한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암묵적인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학적 계약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수학적 계약들은 수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감춰져 있어요. 뭐 대부분 드러내지는 않고, 근데 암묵적으로 다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고, 위반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교사가 막 주입식 교육을 하면 이제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딱 교수학적 계약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고, 교사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학생도 뭐 이제 잠을 자거나 딴짓하거나 이럴 때 이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자, 브루소는 이러한 교수학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암기해야 될 부분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암기해야 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교사는 첫 번째, 학생들이 지식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야 되고, 이게 교수학적 계약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돕는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교사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발달 상태, 선수 지식 등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그러니까 준비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조건을, 준비 상태를 잘 파악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다음 선수 학습과 새로 제시된 조건들은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네 번째, 교수학적 계약은 어떤 상황이어도 지속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수학적 계약들은 여기 또 사고 실험이 나오는데, 부르소의 사고 실험까지 나오면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에 의해 예측되고 만들어진다. 근데 사실 그래요. 그 교수학적 계약이라는 것도 교사가 미리 수업 전에 다 생각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긴 하죠. 자, 이건 이제 뭐 실제 수업에서 중요하다는 거고, 임용에서는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학적 계약 이행의 문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이론들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학적 계약들이 수업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 수학적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 이게 딘즈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딘즈 굉장히 임용시험에서는 스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자, 어쨌든 연관을 지었습니다. 자, 이때 딘즈 효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수업 상황에서, 자, 여기서는 주체가 결국 교사예요.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너무 어둡네요. 자, 그래서 교사에 의해, 굉장히 밝아졌죠.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딘즈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딘즈 효과, 우리가 딘즈라는 건 막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성의 원리, 역동적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이런 게 좋은데, 근데 딘즈의 입장에서 볼 때, 부르소의 입장에서 볼 때 딘즈의 수업은 비판점이 있습니다. 자, 딘즈가 강조한 놀이는 그 자체가 학습해야 할 수학적 구조를 담고 있는데, 이 놀이가 2018학년도에 교구로 나와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교구에 수학적 구조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1점으로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 이미 수학적 구조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요. 이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딘즈의 놀이를 통한 수학습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건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학습해야 할 모든 수학적 구조가 담겨 있고 학생이 스스로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 이때 교사의 교수학적 개입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다 맡겨버리고 학생이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 교사는 거기서 역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딘즈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교사의 노력이 줄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이거예요.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은 교구를 통해서 알아서 잘 이해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반 전체로 볼 때 꼭 그런 것이냐? 이건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딘즈 효과는 교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교수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교구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잘 아는 교구가 이거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x고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자, 이런 어떤 교구를 가지고, 이제 이런 교구를 가지고, 뭐 이런 교구 우리 기출에서도 좀 봤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알아서 넓이를 표현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거는 애초에 이 교구 내에
넓이가 x제곱 x1로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짜맞춰서 정사각형만 만들기만 하면 이게 알아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교사는 딱히 할 일이 없고, 이 애초에 이 곱셈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교구에 다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구에 수학적 구조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다 담겨 있으니까 알아서 학생들은 이걸 이끌어내요. 근데 예를 들어 1모듬에서는 이거를 잘 이끌어냈어요. 근데 2모듬에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대한 학습의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진행만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교사가 교사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케이스. 자, 5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에 의해 다 지금 사실 교사학적, 이제 우리가 상황론에서는 출발선상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고 교사가 이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학적 계약도 결국 교사에 의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교사에 의해 교사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되는 경우 준비한 상황을 강요하게 될 수 있고, 학생들은 교사에 의한 지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능동적인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오스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스벨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설명식 교수란 말이야. 설명식 교수. 설명식 교수인데 이게 이제 잘 활용하면 유의미 수용 학습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잘못 활용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기계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딱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이미 준비한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 교수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를 만약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기계적 학습이죠. 그러니까 오스벨의 어떤 이론을 잘못 활용해서 이제 과도한 설명식 교수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챕터 2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신론원에서의 삼파법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산파의 역할을 해서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 다 그냥 상황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딱 여기에 해당하죠. 과도하게 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의 역할, 즉 아이를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산파의 역할, 비슷하게 지식을 이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모든 게 교사에 의해 과도하게 이행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설명식 교수가 조금 잘못돼서 기계적 학습이 일어나는 경우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하고 연결 지어서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딘지 효과와, 근데 우리가 교사가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케이스는 딘지 효과라고 딱 있어가지고 기입형으로도 좀 나올 소재로 괜찮죠. 자, 근데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뭐 용어는 없어요. 용어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럼 이제 딘지의 측면이 나오고 그걸 브루소의 비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스벨이나 그다음에 삼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교수학적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마지막 적절한 수준으로 자신의 교수학적 계약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 균형을 잘 잡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교수학적 계약은 교수학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제대로 교수학적 계약이 잘 시소의 균형처럼 잘 이루어지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수학적 상황, 비교수학적 상황, 그다음에 교수학적 계약, 뭐 딘지 효과 이런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해두면 여기서 이제 뭐 서술형으로 기입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수학 교수학적 상황의 발전. 자, 요거는 어쨌든 이론적으로 딱딱딱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구분을 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브루소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루소의 이론이 이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전통적인 수학 수업은 이제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교수학적 상황론에서는 결국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과 의사소통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학적 결국 상황에서는 이게 강조가 되고 나중에 이제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 교수학적 이것도 교수학적 상황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교수학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행동, 형식화, 타당화, 제도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상황, 형식화 상황, 점점 제도화 상황 이렇게 하셔도 되고 행동 단계, 점점점 제도화 단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론 3에 나온 그대로 행동 상황으로 적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라고 해도 뭐 틀리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행동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에 만약에 나온다 해서 적으면 이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해놨고요. 요걸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게 위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행동 상황입니다. 교수학적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만의 암묵적인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때 수학적 지식을 그냥 암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맞긴 맞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스캠프 이론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도구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정호 교수님께서는 이 행동 상황이 도구적 이해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이 행동 상황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 뭔가 형식적으로 뭔가 나타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해 정도가 도구적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형식화 상황. 자,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형식화 상황을 얘기를 할게요. 자, 수업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제 암묵적이었던 규칙이 의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지식이 명확하게 이제 의식은 돼요. 자,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통용할 수 있는 언어 또는 기호가 확립되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그 수학적 지식은 의식됩니다. 의식됨.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해요. 그러니까 딱 지식이 명백하게 딱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내었는가를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서 타당화 상황과 형식화 상황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만 딱 형식적으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적 지식을 의식하고 형식적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면은 형식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타당성에 대한 어떤 그것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식적 형태로 표현된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당화 상황. 자, 형식화 상황에서는 수학적 지식이 명백하게 의식이 됩니다. 하지만 타당화 상황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사소통함으로써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왜 그런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관계적 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정호 교수님은. 그럼 형식화 사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직관적 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캠프에서 직관적 이해는 없습니다. 직관적 이해는 없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직관적 이해는 직관적 지능을 활용하는 이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 지능. 우리가 이제 신론의 원에서는 이제 직관적 지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도구적 이해고 얘는 직관적으로 그 지식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관계적 이해를 하는 게 바로 타당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해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해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풀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직관적 이해, 관계적 이해
요거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당화 사항은 그래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 그런지도 다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전달되는 메시지의 적절한 해석, 뭐 어쨌든 점점점 수학적 지식이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올바른 것이다. 그럼 이제 정당화, 왜 올바른지 거기에 이유와 설명이 덧붙여질 것이고, 옳지 않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타당화 사항에서는. 어쨌든 정당화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아니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유를 설명하고, 뭐 지식은 또 기각되거나 아니면 변형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과정은 라카토스의 추측에 대한 증명, 반박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과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화 상황이 두 가지로 구분돼요. 옳은 것이면 정당화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정당화 방법 4가지, 2022 개정 정당화 방법 4가지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고, 틀리다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다시금 이제 반박하거나 해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는 그런 부분이 다 타당화 사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출제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근데 제도화 상황이에요. 자, 제도화 상황. 자,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념이나 지식은 이제 여기까지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이전 지식과 연결되어 수학적 개념이 되고 학습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우정호 교수님은 이거를 논리적 이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스캠프 파트에서 이제 심화 이론반에서는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만 시험에 주구장창 출제를 해서 그렇지, 사실 스캠프는 4가지 이해를 얘기를 했어요. 논리적 이해하고 기호적 이해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도화 사항은 학생들이 만든 지식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전 지식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교사가 딱 이거를 이제 승인하고, 특별히 이전 지식과 연결을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거 이전 지식과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식들이 꽤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사가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행동 상황. 행동 상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조각을 냈어요. 지금 보시면 조각을 내서 딱 붙였어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요 두 정사각형 이 조각이 여기서 붙였으니까 똑같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채워 보는 것이구나. 자, 여기까지 인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냥 이거 조각 붙여서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놓고 하든지, 아니면 넓이 개념으로 수학적 지식을 딱 얘기를 하든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아닌 두 변을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자, 빗변이 아닌 두 변을 A, B죠.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가 아는 거는 그냥 도형 쪽에서 붙여봤더니 똑같다, 거기 정도만 아는 건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타당하게 관계적 이해를 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여기 원형 수학적 개념, 의사 수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화 상황은 뭐냐? 우리가 이제 쉽게 타당화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까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당화해서 성립함을 알게 되는 거고, 마지막 제도화 상황에서는 승인해주고 조별로 결과가 맞는지 확인. 그러니까 교사가 딱 승인해주고 이전 지식과,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을 활용하여 대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당화했다. 즉 곱셈 공식 같은 거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딱 정당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2022 개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으로 이용해서 정당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소개해주고 딱 필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제도화 상황.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는 수학 개념의 발달 단계에서 따오긴 했어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더 적긴 하지만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1%라도 0.1은 너무 심했고 1%라도 되는 게 1%라도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그냥 순수 수학적 개념의 발달 단계고요. 아마 나오게 된다면 뭐 혹시 기입형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개념이라는 거는 어떻게 발달했냐면 처음에 원형 수학적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사 수학적 개념, 수학적 개념 요 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수학적 개념의 세 가지 발달 단계는 개념의 역사적 발달 순서와 일치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요 세 가지를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학습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형태인 수학적 개념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역사 발생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수학 교수학적 상황의 발전 과정은 수학적 개념의 발전 과정과 맞물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 개념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라고 한다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입니다. 자, 얘는 행동 상황하고 똑같아요. 행동 상황입니다. 행동 상황. 아까 앞에서 봤던 도구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 이게 딱 뭐예요? 도구적 이해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죠? 딱 이게 도구적 이해이며 행동 상황이며 바로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개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도구적 이해. 그러니까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잘 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이거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는 게 이겁니다. 큰큰 작작, 작작 큰큰하고 사이다. 자, 2차 부등식 작잖아요. 그러면 사이다. 크면 작작 큰큰, 작으면 사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크면은 어떻게 돼요? 작작 큰큰,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외워서 잘합니다. 그리고 뭐 삼각함수 올사탕코, 그냥 아예 올사탕코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잘 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학적 지식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부족하죠. 다 풀어요. 그냥 작작 큰큰 사이다 하면 이거 다 풉니다. 2차 부등식. 그렇게 다 푸는데 딱 이게 행동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케이스가. 그래서 도구적 이해이면서도 행동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도 이집트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 막 피라미드 이제 높이 같은 거 잴 때 특별히 3, 4, 5에 해당하는 자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 활용했어요. 이제 잘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건 모르고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활용한 게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의사수학적 개념 단계는 의식적이지만 비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얘가 우리가 형식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관적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관적 이해. 여기도 도구적 이해라고 적어두는 것이 나쁘지 않겠죠. 자, 형식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형식화 상황이 맞는데 여기 또 비형식적으로 돼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의 비형식적이라는 건 수학적 지식 자체는 형식이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것이 다 비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사용되던 원형 수학적 개념이 이제 문제 해결 도구로 의식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친다. 즉 의미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지구조에 이제 조직되어 정착되지는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나타낼 때 비형식적이고 친숙한 용어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적 지식의 의미는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약간 완벽하게 이제 하지 못하고 비형식적이고 친숙한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딱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 시대의 미적분학이라고 볼 수 있죠. 미적분 개념을 의식적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막 물리에도 적용하고 막 열심히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극한 개념이 딱 정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또 비판을 받기도 했죠.
자, 마지막은 이제 뭐 수학적 개념 단계로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코시아, 바이어스트라우스, 입실론, 뭐 이렇게 델타 이런 것들이 딱 정립되면서 미적 분학이 깔끔하게 정립이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집트에서는 원리를 모르는 채 피라미드 만들 때 활용을 하다가 피타고라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원의 이제 바닥 모양을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했는데 밑변 1, 높이를 1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보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면 넓이가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파악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수학적 논리가 완벽하게 딱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유클리드가 삼각형의 합동과 넓이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한 게 타당하상. 수학사, 우리가 수학 역사에서는 타당하상과 제도하상이 사실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유클리드가 딱 이렇게 타당하상 하면서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딱 제도화까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지는 않긴 해요. 하지만 학교 수학에서는 구분될 필요가 있죠. 학생들이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이전 지식과 연결해서 완벽하게 논리적인 어떤 바탕으로 파악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구분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수학적 개념은 그래서 세 단계로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네 가지 단계, 즉 제도와 상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인데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한 타임 끊으려고 합니다. 자, 개인화 배경화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개인적인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는 서술형으로 이 내용을 쓰라고 나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게 그냥 용어 자체가 의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개인화 배경화에. 그래서 이제 임용 시험에서도 뭐 의미를 물어보고 하지는 않는데, 뭐 물어본다고 해도 답을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이제 탈개인화 탈배경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공적인 표현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개인화 탈배경화는 딱 수학적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개인화 탈배경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이 이해한 지식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사실 신론 1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탈개인화 탈배경화 과정의 어느 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임용에 나올 부분만 조금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타임 뭐 끊고 뭐 요거 한번 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보고 계셔도 되고 한 타임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